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K드루팜 죽장 대표 이창혁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두릅나무 종자의 채취, 그리고 정선, 저장에 관한 내용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두릅나무 종자를 채취해서 발화하기 전까지의 과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총 5개 항목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개화, 그다음에 채취, 정선, 그다음에 저장,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문헌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두릅나무 종자, 음나무 종자, 땅두릅 종자 이 세 가지는 두릅나무과에 속하죠. 대부분은 가을에 파종을 해도 이듬해 봄에 거의 발화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발화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두릅나무과 종자는 2년 후 봄에 발화를 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가피나무 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릅나무, 음나무, 땅두릅 종자를 다음에 봄에 발화시키는 발화 촉진법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 연구가 있었습니다. 국내 자료도 있고요. 중국 자료도 있고요. 아무래도 일본 자료가 좀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두릅나무 종자를 채취하여 정선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대하여 오늘 기술하고 관련 연구 자료들을 요약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릅나무 종자는 1에서 2mm의 미세한 무배유 종자로 외관상 성숙되었다라고 생각되는 시기에 온도, 수분 등 적당한 발화 조건을 부여해도 발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돼야지만이 발화를 하니까요. 즉 종자의 후숙을 거치지 않으면 발화하지 않는다는 게 정설이며, 여기서 후숙이라고 하는 것은 휴면을 타파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릅나무 종자의 휴면 타파에 관해서는 지베렐린 처리와 저온 저장 처리에 의해서 효율적인 발화가 가능하다고 여러 보고서나 관련 논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배유 종자라고 하는 부분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배유가 없는 종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배유라고 하는 것은 씨앗 안에 자엽을 감싸고 있는 영양 덩어리를 배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씨앗 안에는 영양 덩어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배유고 하나는 자엽이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릅나무 종자는 배유는 없고 자엽만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특성을 가진 두릅나무 개체를 선발 육성하는 방법으로 자연 교잡을 통한 hil생묘를 생산하여 선발 육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자연 교잡과 인공 교잡, 교잡 육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어떤 품종을 화분수로 할지 모수로 할지를 결정을 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화분수와 모수는 서로 상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품종의 두릅나무를 심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옆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보통 저희들이 얘기할 때 한 1.5m에서 2m 거리를 두고 B라는 두릅나무 품종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꽃대를 올리고 개화를 해서 종자를 맺어 들어가죠. 그러면 A라는 두릅나무 품종의 입장에서 봤을 때 B라는 두릅나무 품종이 화분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A라는 품종은 모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가 상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 종류의 두릅나무, 그러니까 여러 품종의 두릅나무를 7종 또는 10종 이렇게 심어 놓았다라면은 화분수는 어떤 것이 화분수가 되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모수는 알 수가 있죠. 단일 두릅나무 품종에서 개화하여 교잡이 이루어진 경우 단일 품종 모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100% 이어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통 모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보다 좀 나은 그런 새로운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게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변이 개체를 찾아내는 이제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개체가 단독으로 개화 후에 결실하는 형태를 자가수분 또는 자배 셀핑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음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원히 성숙되지 않은 쭉정이, 즉 비립종자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비립이라고 하는 그 뜻은
껍질만 있고 속에 알맹이가 들어가지 않은 이런 종자들을 비립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릅나무의 개화입니다. 두릅나무는 빠르면은 근삽 2년차 또는 보통 3년차에 두릅순을 채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죠. 건국대학교 홍성각 교수님께서는 정강을 4년에서 6년 정도 지나야지만이 개화가 된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놓은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릅나무의 품종과 생육 환경에 따라서 꽃대가 올라오는 연차가 다르게 나타나죠. 어떤 것들은 3년차에 올라올 수도 있지만은 4년차에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품종인데도 그렇게 나타나요. 바닥에서 30cm 높이에서 전지를 하고 다음에 봄철 두릅순을 채취하지 않으면 그해 꽃대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높은 전지를 할 경우 두릅나무는 스스로 생육 연차를 기억하는가 봅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지를 바닥까지 이제 해주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요.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반대로 바닥 전지를 선택할 경우 두릅나무는 리셋이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바닥 전지를 하게 되면은 밑바닥에서, 땅바닥에서 올라오는 신초, 이제 그걸 흡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그러면은 두릅나무 하나당 대목, 그러니까 주지라고도 하죠. 그거를 몇 개를 키울 것인가를 선택을 하는데 보통 일본에서는 2개밖에 안 키워요. 그러면은 두릅순 수확을 우리 같이 이제 노지에서 하는 그런 농법이라면은 제가 보내드리는 것은 주지를 3개까지 한번 받아보자,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드렸었거든요. 그러면은 3개 이상이 나오죠.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솎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일이 한번 번거로운 일이 있어요. 그걸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럼 바닥에서 30cm 높이에서 전지를 하게 되면은 바닥에서 30cm 사이에 두릅나무에 눈이 한 3개, 2개, 3개 정도 이렇게 달려 있죠. 그러면 그때는 옆에서 나오는 측지를 몇 개를 살리느냐 그러면 일본은 2개를 살리는데 이제 저는 3개를 살려주면 좋을 것이다. 4개는 너무 분잡스럽고 복잡하고 그다음에 두릅나무가 생육하는 과정에서 영양 성분이 골고루 배분이 안 되고 4개 같으면은 서로 다툼을 해서 하나는 이렇게 도태되면서 얘들이 나머지 이 측지에다가 상당한 데미지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두릅나무의 화서. 두릅나무 꽃차례는 7월부터 줄기 끝에 산형화서로 발생하고 산형화서, 우산 형태로 이렇게 아치 형태 또는 동그스름한 형태로 발생하고 8월부터 9월에 너비 38에서 110cm로 화서에 수많은 꽃이 달리며 양선꽃과 단성꽃이 혼재되어 발생한다. 여기서 양성꽃과 단성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양성은 꽃 안에 암술과 수술이 같이 들어있는 꽃을 양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단성은 뭐냐 그러면은 꽃봉오리 하나 안에 수술이 따로 있고 또 옆에 있는 꽃에는 암술이 따로 있고 그래서 두릅나무는 이것이 혼재되어서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이해가 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두릅나무 꽃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그러면 산형화서 또는 뭐 꽃차례, 그 다음에 양성꽃, 단성꽃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게 지금은 우리가 실제 두릅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은 두릅나무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두릅나무를 농사를 지으면서 새로운 품종을 찾아내는 선발과 육성 과정을 갈 때는 이 꽃차례와 화서와 양성, 단성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가셔야 돼요. 품종의 특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두릅나무 꽃이에요. 그러면은 새로운 신품종을 등록을 할 때는 두릅나무 순만 좋다라고 등록이 되느냐 그러면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두릅나무 대목에 가시가 적거나 가시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새로운 좋은 품종으로 등록이 되느냐 그러면 그게 절대 아니에요. 잎의 형태, 그 다음에 꽃의 형태, 모양, 꽃의 크기, 심지어는 종자의 크기까지 이렇게 전부 다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화서에 발생한 제1꽃 차례축은 4개에서 11개, 길이는 30에서 44cm, 직경은 2에서 4.5mm이고 제2꽃 차례축에는 4개에서 48개 꽃이 달리고 소화경의 길이는 1.2에서 8.6mm, 직경은 0.1에서 2.2mm이다. 토는 비침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두릅나무에 무슨 제1꽃 차례축이 있고 제2꽃 차례축이 있느냐 이렇게 의문점이 생기실 거예요. 두릅나무에 꽃대가 올라와서 개화를 하고 그 다음에 곤충들이 교잡을 시킨 다음에 열매가 익은 다음에 꽃대를 잘라다가 이제 정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꽃이 첫 번째 일축이 있어요. 거기에 동그랗게 꽃이 맺혀져요. 열매가. 그리고 거기서 쭉 올라와 가지고 많이도 안 올라오죠. 한 3, 4cm 올라와서 동그란 꽃이 또 하나 또 있어요. 첫 번째 나온 것을 1꽃 차례축, 한 번 더 두 번째 올라온 것을 2꽃 차례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릅나무는 꽃이 최고 끝에 한 번 이렇게 달리는 것이 아니고 꽃이 올라오다 한 번 달리고 또 올라와서 한 번 더 달린다라는 거예요. 소화경이라고 하는 또 용어가 나오는데요. 소화경은 꽃과 가지를 연결시켜주는 부분을 소화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용어들은 좀 생소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두릅나무를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특성들을 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들이 쓰여지는구나라고 하는 데까지만 우선은 알고 계시면 돼요. 나중에 제가 또 시간을 내어서 두릅나무나 음나무의 품종 특성을 조사하는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제가 알려드릴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용어들이 있다, 생소한 용어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두릅나무를 선발 육성할 때 2에서 3년 차에 꽃대가 올라오면 선발해서 도태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요. 두릅나무 꽃이 피게 되면은 그 다음 해에 정화순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은 제1처가가 이제 정화 대신 이제 크게 나오죠. 그래서 정화 우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만은 실질적인 정화의 두릅선하고는 모양이라든가 크기에서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꽃이 피게 되면은 다음에 봄에 두릅선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순을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좀 난감해지죠. 두릅나무를 선발할 때 2년차 또는 3년차에서 꽃이 올라오면은 이거는 재배해가지고 도태시켜 버리죠. 그래서 보통 3년차 이상 4년차에 꽃이 올라와야지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결국 두릅나무 재배자의 입장에서는 꽃이 늦게 피는 4년차 이상 품종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건 정답이죠. 저도 두릅나무 순을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입장이라면은 당연히 꽃이 늦게 피는 것이 좋고 꽃이 늦게 피는 것보다 아예 안 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전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단마디 촉성 재배에서 두릅꽃이 피었던 주지를 마디마디 절단하여 촉성을 시작할 경우 시가의 크기가 꽃이 피지 않는 주지의 정화보다 더 커지더라는 연구 보고서가 있었어요. 일본에 있었어요. 꽃이 피었던 그 두릅나무의 목대를 그대로 꽃대를 잘라주거든요. 꽃대를 잘라주지 않게 되면은 두릅나무에 많은 영양분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거기에다가 힘을 쓰기 때문에 두릅나무 대목을 굵게 만들고
길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소홀히 하겠죠. 꽃대를 잘라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꽃대를 자른다는 것은 아예 정화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정화가 꽃이 됐으니까, 꽃대가 됐으니까요. 잘라서 이제 단마디 촉성 재배를 하면은 거기서 일치가 부분에서 나오는 단마디 촉성 재배의 촉성화, 두릅수는 굉장히 크다. 실질적으로 정화보다 크게 나오더라. 이제 이런 연구 보고서가 있었어요. 또 늦가을에 주지를, 대목을 절단하여 표면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장을 하거든요. 보통 영상 한 2도에서 3도 정도 되는 저온 창고에다가 보관하기도 하고, 턱간에다가 얼지 않게끔 또 외부에서 바람이 직접 두릅나무 대목에 닿지 않게끔 이렇게 씌워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표면 타파를 하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400에서 600시간을 해야 돼요. 그 유일하게 이제 신구라는 두릅나무가 휴면이 없잖아요. 휴면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신구를 직접 선발 육성에 참석하였던 후지시마 이사무라는 사람이 쓴 책에는 휴면이 적거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휴면이 없거나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혹시나 휴면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단마디 촉성 재배를 시작할 때 보통 100ppm 정도 기준의 지베렐린을 1회 살포를 하잖아요. 그 지베렐린의 역할이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하나는 혹시 남아 있을지 모르는 휴면을 완벽하게 제거를 해주는 게 지베렐린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지베렐린이 가지고 있는 단마디 촉성 재배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뭐냐 그러면은 동일한 시기에 발화를 한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맹화라고 얘기를 해요. 맹화나 발화나 이제 같은 뜻인데요. 똑같은 시기에 두릅순을 올린다라는 거죠. 단마디 촉성 재배 시에. 그래서 지베렐린 처리를 하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일본에서는 신구라는 두릅나무를 지금 현재 재배를 하지 않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신구를 파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수학 고품종, 고소득 품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일본 사람들은 바본가요? 왜 그러면 일본 농부들은 신구라는 두릅나무를 버렸을까요? 그 의문점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종자의 채취 부분입니다. 두릅나무 종자는 핵과로 9월 중순 이후 10월 과육이 단단한 씨앗이 있는 지름 3mm 정도의 눌린 공 모양의 열매가 검은색으로 여물게 됩니다. 종자는 뒷면에 좁쌀 같은 돌기가 약간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인 모양을 이야기를 한 건데요. 지역에 따라, 재배지 환경에 따라서 9월 초순 되면은 두릅나무 종자를 채취를 할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9월 6일 기준으로 채취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9월 중순에서 10월에 걸쳐서 이제 두릅나무 종자를 채취를 하는데 한꺼번에 얘들이 다 익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채취하는 타이밍, 이 시기를 맞추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저같이 이제 주말 농부인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그러면은 교잡이 이루어져서 잘 익은 두릅나무 열매를 새들이 다 따먹어 버려요. 개들한테는 그게 보이는 모양이에요. 어느 정도 익었을 때를 판단을 해서 일단 털어버리는 거죠. 왜냐? 놔두면은 새들한테 다 뺏겨버려요. 핵과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어요. 이 핵과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단단한 핵으로 쌓여있는 씨가 들어있는 열매, 이제 이런 뜻으로 쓰여진 것 같아요. 두릅나무 종자의 최종 적기는 언제냐? 채취 지역이나 개체에 따라, 개체는 품종이죠. 품종에 따라 또 같은 품종이라도 두릅나무 종자가 익어 들어가는 시기가 틀리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9월 중순 이후 종자가 검붉게 익어갈 무렵 채취하면은 무난하다. 그렇죠? 이거는 시기가 딱 언제라고 이렇게 못 박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두릅나무는 다른 개체와는 다르게 타가수정, A라는 두릅나무와 B라는 두릅나무가 동일한 공간에서 같이 있을 때에 수정이 되는 것을 타가수정이라고 그러죠. 타가수정을 통해서 씨를 맺는 나무이므로 종자를 파종하여 번식시킬 경우 우량한 형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생묘를 만들어서 두릅나무를 이제 양성을 하지요. 양성을 해보면은 세력이라든가 가시의 유무라든가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두릅순의 색깔이라든가 두릅순의 크기, 두릅순의 무게, 그 다음에 제1처가, 제2처가, 제3처가까지 수확이 가능한지, 보통 3처가까지 수확이 가능해야지만이 그걸 다수확 품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두릅의 다수확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1처가, 2처가 따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품종이라야지만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가로에다가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이것은 제가 최고 마지막에 참고 문헌의 번호를 여기다가 매겨 놓은 거거든요. 두릅나무 열매의 과육이 검은색으로 여물었을 때 채취를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70에서 80% 정도 검은색으로 여물었을 때 채취를 해야 합니다. 모두 검은색으로 여물기를 기다리면은 비바람, 또 새들의 먹잇감이 되고 또 일찍 여물어 버린 과육은 수분이 딱 빠져서 딱딱해서 정선할 때 씨앗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상당히 어려워요. 수분이 증발해서 단단해 버린 과육은 일주일간 물에 불려도 별 소용이 없었어요. 제가 해보니까. 일찍 채취하면 발화율이 높다라고 하는 말이 70에서 80% 정도 검은색으로 여물었을 때 채취해야 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일본 홋카이도 국립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은 음나무 종자를 채취할 때는 70에서 80% 정도 여물었을 때 조기 채취를 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야 발화율이 높다라고 나와 있어요. 두릅나무 종자를 그렇게 조기에 채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연구 보고서나 논문은 없어요. 그래서 같은 두릅나무과의 종자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가 인용을 해 보았습니다. 두릅나무 종자의 정선입니다. 보통 우리가 정선을 이제 수세법이라고 해가지고 물에다가 이거를 과육을 지디겨 가지고서는 이제 걸러내기 시작을 하죠. 두릅나무의 건조된 종자는 다음 해 5% 미만으로 발화되기 때문에 채취 직후 과육을 제거하고 흐르는 물에 수선하여 충실한 종자를 선별해야 됩니다. 이제 이 과정을 수선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과육을 제거하지 않고 일정 기간 보관 후 과육을 제거하고 파종하는 연구 사례도 있는데요. 요거 연구 사례가 일본에 있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그러면은 꼬투리를 제거하고, 그러니까 과육만 딱 따내서 그거를 마르지 않게끔 저온 창고에다가 일정 기간 보관을 해요. 그래서 보관을 했다가 발화시키는 전 단계에서 수선법으로 이제 정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50일간 2도에서 5도씨 냉장고에 보관하였다가 파종을 하는데 전열 온상에 파종을 하죠. 전열 온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닐하우스 안쪽 바닥에다가 전선을 깔아요. 맨바닥에다가 전선을 깔게 되면 그 열이 전부 다 지하로 스며들기 때문에 그 바닥에다가 열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게 다른 어떤 부직포라든가 매트라든가 최소한도로 뭐 스티로폴 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밑에 깔아주죠. 깔아주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어느 정도 이제 그 고운 흙을 한 2, 3cm 정도 쫙 이렇게 고르게 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용 전열선을 이렇게 이제 깔아주죠. 전열 온상이죠. 그 위에다가 이제 트레이 포트를 이제 바로 올려놓는 거죠. 두릅나무 종자는 10월 하순경에 검게 익은 과실을 따서 과실채로 포대해 놓고 땅속에 파묻어 월동을 한다. 다음에 봄 토양 소독을 하지 않고 바닥에서 높이 15cm, 폭 1m 정도의 파종성을 만들어 4월 중에 과실을 으깨어 파종하였다. 이제 이게 설명드렸던 이 부분은
좋은 창고에 보관한 것이고요.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토양 속에, 땅 속에 묻었어요. 그래서 요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창고에 보관을 하는 거나 노천 매장하는 땅 속에다가 파묻는 거나 기능 면에서 보면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나중에 가서 이제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좀 첨부를 해서 변형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채취 직후 과육을 제거하는 방법과 과육을 제거하지 않고 일정 기간 보관하는 방법, 과육체로 땅속에 묻어 월동하고 다음에 봄 과육을 제거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방법이 있는데 기회가 주어진다라면은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 다음에 보편적인 정선 작업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요. 과육이 검은색으로 잘 익은 두릅나무 열매를 씨앗과 과육이 분리되도록 충분히 으깨어주죠. 두릅나무 열매가 맺어져 있는 꽃대를 잘라 가지고 오죠. 그러면은 이제 꽃차례라고 하는 꼬투리 있잖아요. 그 꼬투리하고 한꺼번에 으깨게 되면은 상당히 그 으깨기가 불편해져요. 대부분 보면은 그냥 손으로 훑어가지고서는 으깨기 시작을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단점이 어떤 부분에 단점이 발생하느냐 그러면은 잘 익은 충실 종자가 그 꼬투리 안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물 밑으로 가라앉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가라앉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주 여러 번 헹궈내다 보면은 충실한 종자들이 더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일일이 언제 다 전부 다 꼬투리에서 검은색 과육을 따내느냐 이랬는데 그게 더 빨라요. 우선은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지만 만약에 막상 과육을 으깨기 시작한다라면은 꼬투리가 안 들어간 상태에서 으깨게 되면은 상당히 편리하더라는 것이죠. 충분히 으깬 후 과육 껍질과 물에 뜨는 쭉정이, 즉 비립 종자를 버리고 물에 가라앉은 충실한 종자를 선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있잖아요. 여러 번 이 쭉정이하고 이렇게 이 부분을 바로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번 그걸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과정에서 보라색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여러 번 세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 5번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할 때마다 충실한 종자들이 밑으로 가라앉는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까우니까 절대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그걸 다 채취를 하셔야 돼요. 거기서. 그 다음에 정선 후에 종자의 세척을 하게 되는데요. 정선 과정을 마친 충실 종자는 종자에 남아있는 지방물질, 이게 발화 억제 물질이거든요. 지방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일간 흐르는 물에 담아 놓거나 그물망에 담아 수세식 화장실 변기 물통에 매달아 두거나 그 다음에 적당한 용기에 종자를 담고 매일 물을 갈아주는 방법이 있어요. 힘이 들더라도 적당한 용기에다가 종자를 담고 가능하면 매일 물을 갈아주는 방법이 의외로 좋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 종자에서 우러나오는 부유물들 있잖아요. 찌꺼기 같은 것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도 있고요. 충실하지 못한 종자도 쉽게 또 확인이 가능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방법, 세 가지 방법 중에 세 번째 방법을 저는 주로 쓰고 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주방세제를 이용하여 충분히 비벼가며 두릅나무 씨앗에 남아있는 지방물질, 요거 조금 전에 제가 발화 억제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방물질을 세척하고 거품이 없어질 때까지 헹구어 준다. 아주 여러 번 헹구어줘야 돼요. 한 2-3번 헹구어 가지고서는 오히려 주방세제가 두릅나무 씨앗을 감싸버리는 결과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세제를 여러 번 헹구어서 완전히 빠져나가도록 해주셔야 돼요. 한 5번 정도는 헹구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의 절차가 어려운 내용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상당히 단순 작업이면서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좀 번거롭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엄나무 종자, 땅두릅 종자도 두릅나무 종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성과 세척을 해줍니다. 물론
오가피 나무도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음나무 종자의 과육 및 종피에 있는 지방 물질은 종자의 수분 흡수를 억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서 과육에서 종자를 분리할 때 세정제를 사용하여 종피를 싸고 있는 지방 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이거 제거하지 못하면은 발화율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방 물질이 발화를 억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화 억제 기간이 2년이에요. 두릅나무, 음나무, 땅두릅, 오가피 나무 종자들은 2년 만에 발화하는 종자가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건 우린 1년을 땡기려고 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종자의 세척 후 소독. 종자를 소독하는 방법은 83% 에탄올, 잘못 적었네요. 84% 에탄올이에요. 일반 약국에서 파는 소독용 알코올이 84% 에탄올이고요. 락스는 5%, 약국에서 파는 과산화수소수는 35%. 이 과산화수소수는 상처 소독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0% 차염소산 나트륨 용액에 10분간 침지 살균 처리하고 이것도 여러 번 세척을 해주셔야 돼요. 3번 이상.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2가지만 체크를 해드릴게요. 과산화수소수라고 하는 이 부분요. 주로 우리가 액비 같은 거 만들 때 보면은 발효시키면은 상당히 고약한 냄새가 나죠. 그때 과산화수소수 한 병을 집어넣고 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모든 미생물이 싹 다 죽어버려요. 완전히 제로 상태가 되어서 발효하는 그 작업이 스톱이 되죠. 발효 과정에서 냄새가 나니까. 그러면 그거는 액비통은 못 쓰느냐? 그럼 그건 아니에요. 다시 부엽포라든가 가축분 탭이라든가 이런 걸 넣게 되면은 다시 미생물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액비통에 냄새를 없앨 때 과산화수소수를 쓰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2번째, 차염소산 나트륨 용액.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단마디 촉성 재배를 하게 되면은 두릅나무를 마디와 마디 사이를 끊어내죠. 끊어내가지고 거기다가 눈을 하나를 달아요. 그러니까 눈이 2개가 있는 경우에는 마디와 마디 사이가 좁은 경우에는 2마디를 끊어서 눈을 1개를 달아서 촉성 재배를 시작을 하는데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습도가 85% 이상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온도가 이 사상균, 곰팡이균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한 25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두릅나무 윗부분에 엄청나게 많은 곰팡이가 발생을 하죠. 그거를 제거하는 방법이 차염소산 나트륨 10% 용액을 분무기로 뿌려주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래 제가 이렇게 이미지 3개를 달아 놓았는데 제가 중국에서 두릅나무를 정식적으로 수입했던 그 두릅나무들 종자의 포장지예요. 요즘도 두릅나무 씨앗은 중국이나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수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어떤 분은 그거 뭐 검역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모르는 소리고요. 정식 공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씨앗을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노천매장법이라고 하는데요. 노천매장법은요. 1981년도 일본 야마나시 현에서 출생한 아사카와 다쿠미라는 사람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한국으로 옵니다. 자기 형하고 2사람이 옵니다. 자기 형은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요. 아사카와 다쿠미라는 사람은 조선총독부 산림과에 근무를 합니다. 조선총독부 산림과라고 하는 게 현 산림청의 전신입니다. 아사카와 다쿠미라는 사람이 특이한 사람이에요.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은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일본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사람 묘지는 서울 중랑구에 있는 망우리 공동묘지에 있어요.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산림청 직원들이 성묘를 하기도 해요. 이 사람이 조선 오엽송이라고 하는 소나무의 종자를 2년에 걸쳐서 발화를 하는 이 소나무 종자인데요. 이것을
노천 매장 방법으로 해가지고 땅에 파묻어가지고 그 1년 만에 발화를 시켜서 발화 기간을 줄이는 그런 방법을 개발을 했어요. 조선 총독부 산하에 있는 산림과에 근무하면서 아사카와 다꾸미라는 사람이 노천매장법을 개발했다라는 거. 자, 노천매장법은 종자를 모래와 함께 혼합하여 배수 양호한 노지에 묻어두고 빗물의 침입, 공기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여 종자의 발화 촉진을 겸한 종자 저장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종자 저장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떤 보고서에 보니까요, 최종 즉시 종자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과즙을 제거하고 20m 용기에 물을 채우고 열매를 넣어 손으로 종자를 비벼 과육을 분리한 다음 과육 껍질, 덜 익은 종자 등을 건져내었다. 용기 밑에 가라앉은 노랗게 잘 익은 종자는 손으로 비벼 기름띠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물로 씻는 작업을 수차례 반복한 후 망사자루에 정저와 깨끗한 모래를 1:2의 비율로 혼합하여 땅속 50cm 깊이에 매장하였으며 과육을 제거하지 않은 종자도 같은 방법으로 매장을 하였다. 상온에서는 과육을 제거하지 않은 종자를 구분하여 망사자루에 넣어 실온에 저장하였다. 배의 발생 크기는 3주마다 종자를 꺼내 관찰하였다. 완전히 과육을 제거한 상태에서 모래와 1:2 비율로 섞어서 땅속 50cm에 묻은 거 하나, 과육을 제거하지 않고 땅속 50cm에 묻은 거 하나, 과육을 제거하고 실온에 저장한 거 하나, 과육을 제거하지 않고 실온에 저장한 거 하나, 이렇게 4가지 형태로 저장을 해서 발화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부분이 가장 높은 발화율이 나왔을 것이고, 두 번째가 그거보다 조금 떨어졌을 것이고, 세 번째, 네 번째 상온에, 실온에 저장했던 것은 아예 두릅나무 종자가 발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씨앗을 저장하는 방법은 고온에서 4개월, 저온에서 3개월 해가지고 이것을 변온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이제 주로 일본에서 많이 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도 상당히 높은 발화율이 나오게끔 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상당히 번거로워요. 고온 4개월, 저온 3개월 하면서 습층 처리, 수분이 마르면 되지 않으니까요. 10월 달에 채취를 해서 11월 1일부터 저장을 한다라고 보고요. 고온 4개월이면은 11월, 12월, 1월, 2월. 그 다음에 이제 저온 3개월로 갈게요. 그 다음에 2월, 2월, 3월. 그러면 파종을 4월 1일날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일본은 좀 늦게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조금 틀리게 늦어요. 이래 되면은요. 파종은 기본적으로 2월 25일을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좀 일찍 하면은 아까처럼 전열선을 깔고 비닐하우스에서 이중 터널을 만들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진이 노천매장 모식도예요. 대충 뭐 이렇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것도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 한번 해보세요. 좋은 습층처리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0도씨 기준으로 습층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파종 전에 이제 100ppm 지베렐린을 48시간 침지 처리하는데 충분하게 지베렐린이 드럼나무 종자에 침지가 되었다라고 판단되면은 건져내시면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계속 수분을 머금고 습층 처리되어 있던 종자이기 때문에 지베렐린에 침지를 하게 되면은 지베렐린이 쉽게 흡수를 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두릅나무 종자, 음나무 종자, 땅두릅 종자는 채취 후 즉시 정선 및 습층 처리하면 종자의 수분 함량이 높아 깊은 휴면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다수의 연구 보고서가 있어요. 좋은 습층 기간이 긴 것일수록 발화가 시작이 빨리 되고 발화율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지베렐린 처리를 했을 때 단시간 생육이 완료된, 그러니까는 빨리 싹이 튼다라는 뜻이거든요. 두릅나무나 음나무 종자는 수분이 마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저온 저장이 오랜 기간이 될수록 발화율이 높다. 그 다음에 지베렐린 처리하게 되면은 발화 시간을 당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노천 매장법과 고온 습층 처리의 단점은
곰팡이균, 사상균의 침입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습층 처리하기 전에 어떻게 얘들한테 사상균 침투로부터 막을 수 있는 살균 처리 소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하셔야 돼요. 저는 좀 영도시 기준으로 저온고에서 습층 처리를 주로 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지금 이 10가지의 문헌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10개 중에서 8개는 국내 자료고요. 2개는 일본 자료를 제가 인용을 해드렸어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릅나무, 음나무 종자를 어떻게 발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이고 발화율을 높일 수 있는가에 관한 자료들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